웰컴 투 더 디베이트. 다양한 관점으로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는 지적 담론의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범죄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집착을 보여준 한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그 비차공원의 짙은 안개 속에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른바 체스판 살인마 알렉산드를 피추시킨 사건이죠. 제가 수집한 수사자료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수사관들이 피추시킨 아파트를 급습했을 때 현장 묘사가 나옵니다. 잔혹한 연쇄살인범의 은심처라고 하기엔 너무나 평범했던 그 방의 책상 외에 수사관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물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체스판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체스판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게임 도구가 아니었잖아요. 총 64개의 칸 중에 무려 61칸이 동전, 스티커, 그리고 특정 날짜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체스판은 그가 살해한 피해자들의 목숨을 카운트하는 뭐랄까 일종의 섬뜩한 장부였던 셈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기괴한 체스판은 오늘 우리가 나눌 토론의 가장 핵심적이고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끔찍한 연쇄살인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과거 러시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52명의 살인마, 그 안드레이 치카틸로를 뛰어넘으려는 의식적이고 철저히 계산된 기록경신의 목적, 즉 오만함에 발로했을까요? 아니면 체스판이라는 정교한 핑계 뒤에 숨겨진 통제 불가능한 병리적 살인 충동이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현장을 누볐던 전직 수사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산된 기록 달성 목적의 지능적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범죄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의 관점에서 조금 다른 해석을 제시하겠습니다. 체스판의 64칸, 그리고 치카틸러를 이기겠다는 경쟁심은 모두 표면적인 구실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통제 불가능한 원초적 살인 충동, 그러니까 생리적 굶주림에 가까운 중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논증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대립이 될 것 같군요. 그럼 제가 분석한 물증과 현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수사관의 눈으로 볼 때 범죄의 진짜 동기는 결국 현장에 남겨진 가장 직관적인 물증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압수된 체스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64칸이라는 명확한 끝, 즉 유한한 한계가 존재하는 게임판 위에 범행 날짜를 적고 동전을 올려놓는 행위. 이건 단순히 살인 충동에 휘둘리는 짐승이나 중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진 자의 아주 치밀한 장기 프로젝트죠. 아, 64칸을 채워나가는 행위 자체가 극도의 이성과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보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사 기록에 나타난 그의 진술과 심리 데이터로 보면 앞서 52명을 살해해서 로스토프의 도살자로 불렸던 안드레이 치카틸로라는 존재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피추시키는 그에 대한 강렬한 열등감과 경쟁심을 전혀 숨기지 않았어요. 러시아 범죄 역사상 최다 연쇄살인범, 그것이 그의 유일하고도 명확한 목표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계산된 경쟁이라고 확신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체포 직후 그가 수사관들에게 보여준 태도입니다. 아, 혹시 경찰이 49건의 살인만 인정하려고 했을 때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49명만 기소하려 하자 피추시키는 취조실 책상을 내리치며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자신이 60명 이상을 죽였는데 왜 49명으로 줄이냐면서 내 업적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죠.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거둔 것을 두고 업적이라 칭하며 숫자에 집착하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끓어오르는 살인 충동에 지배당한 자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계산과 통제하에 게임의 스코어를 관리하던 이성적이고 오만한 범죄자의 분노 아닙니까? 그 분석, 특히 숫자에 집착하는 태도를 오만한 기록경신으로 보는 시각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로서 저는 그 지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데요. 피추시킨이 집착했던 그 체스판과 치카틸로라는 전대미문의 목표는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쾌락살인을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한 거대한 심리적 기제, 즉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취조실에서 수집된 그의 진술 데이터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그는 아주 섬뜩한 비유를 하나 남깁니다. 살인 없는 삶은 나에게 음식이 없는 삶과 같다.
음식이 없는 삶과 같다. 일종의 생리적 현상으로 포장하는 건가요? 포장이 아니라 생생한 자백이라고 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살인이 생존을 위한 생리적 기아 상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 다시 말해 심각한 중독 상태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만약 말씀하신 대로 타겟을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장기말이나 점수로만 취급했다면 그가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그 복잡하고 기괴한 심리적 조종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심리적 조정 과정이라 하시면 그 피해자들을 피차 공원으로 유인하던 수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는 주로 외로운 노인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타겟으로 삼았죠.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내 반려견이 죽었는데 너무 슬퍼서 그러니 무덤 앞에서 보드카를 한 잔 같이 마셔주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단순히 64라는 숫자를 빨리 채우는 게 목적이라면 더 쉽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동정심, 외로움, 그리고 상실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피해자와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는 척하면서 서서히 통제권을 쥐는 이 과정은 기록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라 사냥감의 감정을 가지고 놀며 지배력을 만끽하려는 포식자의 전형적인 병리적 의식입니다. 숫자는 이 끔찍한 갈증과 쾌락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죠. 프로파일링에서 흔히 말하는 범인의 심리적 욕구가 반영된 시그니처의 관점으로 그 유인 과정을 해석하신 거군요. 그 중독과 지배력이라는 관점 확실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입장에서 현장과 범행 속법, 즉 그 치밀함을 분석해보면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피추시킨을 단순한 충동에 휩쓸린 짐승으로 치부하기엔 그의 범행 수법이 너무나도 영리하고 구조적이었거든요. 수사망을 피해갔던 물리적인 수법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거대한 숲, 비차공원을 자신만의 통제된 사냥터로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보드카가 사실상 그의 첫 번째 무기였죠. 동정심을 유발해 보드카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저항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망치로 뒤통수를 가격하죠. 여기까지는 여는 살인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정한 공포는 그 직후에 일어납니다. 그는 시신을 공원 곳곳에 있는 깊은 하수구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수법이 당시 모스크바 경찰의 수사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니 살인사건으로 인지조차 못했던 거겠죠? 정확합니다. 하수구로 버려진 시신들은 거대한 지하수로를 타고 모스크바 전역으로 흩어지거나 깊은 곳에서 백골화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들을 연쇄살인이 아니라 개별적인 단순 실종으로 처리하는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죠. 모스크바의 수사망의 한계와 하수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이토록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년간 경찰을 농락하며 이용한 자를 과연 충동에 지배당한 중독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피해자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이 세운 체스판 게임을 완수하기 위해 고안된 극도로 냉철하고 계산된 지능의 결과물입니다. 피추스킨이 하수구를 이용해 수사망의 본질적인 맹점을 파고든 건 정말 악랄할 정도로 똑똑했다는 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가 자신의 지능을 범행 은폐에 10분 활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그의 계산과 지능이 마지막 범행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 내렸는가 하는 점 말입니다. 마지막 피해자인 마리나 모스칼료바 사건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범행 수법의 치밀함을 자랑하던 피추스키는 모스칼료바 사건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치명적인 허점들을 연달아 노출합니다. 피해자가 아들에게 사샤라는 남자와 비차공원에 간다는 메모와 함께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두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방치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CCTV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찍히도록 내버려뒀죠. 이전에 그 치밀했던 괴물답지 않은 너무나도 멍청하고 초보적인 실수들입니다. 결국 경찰은 이 전화번호와 CCTV를 추적해 그의 목줄을 쥐게 되잖아요. 확실히 후반부 범행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들은 수사관의 입장에서도 의아할 정도로 대담하거나 혹은 부주의했죠. 그게 바로 범죄 심리학에서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지능적인 연쇄살인범이 범행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꼬리를 밟히는 전형적인 이유가 뭘까요? 지능이 갑자기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범행 횟수가 거듭될수록 쾌락과 살인 충동이 뇌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수구를 이용하고 보드카로 치밀하게 작업하며 통제력을 유지했지만 종국에는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에 완전히 중독되어 통제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치밀한 계산가이자 기록 달성이 목표인 사람이었다면 64칸이라는 고지를 코앞에 둔 61번째 살인에서 이런 자멸에 가까운 실수를 영발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 안에 괴물 같은 갈망이 그의 지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결과로 봐야 합니다. 와, 그 관점은 정말 서늘하네요. 피해자가 스스로 메모를 남기게 방치한 것이 지능의 하락이 아니라 쾌락의 이성이 마비된 결과라는 분석. 확실히 다른 그림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허술함을 조금 다르게 구조화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식의 구조화인지 궁금하군요. 마지막 범행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실수들은 이성적 통제력의 상실이라기보다는 목표 달성에 거의 다다른 자의 극단적인 오만함과 도취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체스판의 진짜 의미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방금 64칸 중에 61칸이 채워졌다고 하셨죠? 저는 이것이 단순한 충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가 수년에 걸쳐 구축해온 거대한 강박적 프로젝트의 물리적 증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물리적 증거라는 체스판조차 결국 살인을 지속하기 위한 도구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보기엔 체스판이라는 매개체가 가진 속성이 너무 특이합니다. 64라는 숫자는 체스판의 한계이자 끝입니다. 만약 피추시킨이 정말 그저 살인 자체의 곰줄인 포식자였다면 왜 하필 닫힌 시스템인 체스판을 선택했을까요? 빈 공책이나 무한히 기록할 수 있는 벽면을 놔두고 명확한 목표치와 끝이 존재하는 매개체를 선택했다는 것. 이것은 그가 치카틸로의 52명이라는 기록을 넘어서는 특정 스코어를 달성하는 것. 즉, 이 범행을 끝이 있는 게임으로 인식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목표의 끝이 보이자 경찰 따위는 나를 잡을 수 없다는 신적 도취감에 빠져 대범해진 것이지 충동에 먹힌 것이 아닙니다. 체스판이 닫힌 시스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성적 통제가 존재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그 체스판의 한계를 봅니다. 체스판 자체는 닫힌 시스템이 맞지만 피추시킨의 내면은 결코 그 64칸 안에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내면은 달랐다. 어떤 의미입니까? 재판 당시 피추시킨이 갇혀있던 유리감방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취재진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가운데 그는 아주 평온하고 심지어 미소까지 띤 얼굴로 이런 진술을 남깁니다. 나를 이쯤에서 일찍 잡은 경찰에게 감사해야 할 거다. 만약 당신들이 나를 잡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살인을 멈추지 않았을 테니까. 아, 그 섬뜩했던 고백 말이죠.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아주 화제가 됐던 발언입니다. 이 진술은 그의 내면에 체스판의 64칸이라는 한계 따위는 애초에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64칸을 다 채웠다면 스스로 게임 종료를 선언하고 범행을 멈췄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는 동네 상점에서 새로운 체스판을 하나 더 사오거나 빙고판이든 뭐든 다른 형태의 핑계를 또다시 만들어냈을 겁니다. 결국 체스판의 64칸이나 치카틸로의 최다 살인 기록이라는 것은 자신의 끔찍하고도 끝없는 갈망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언론과 수사관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그럴싸하게 치장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그 지점은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수많은 언론과 경찰이 집중했던 그 체스판 살인마라는 타이틀 자체가 피추시킨이 던져준 언론용 미끼에 우리가 노란한 결과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범주의 본질은 기록이라는 숫자나 오만한 게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숨통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낼 때 얻는 그 순수 악에서 비롯된 끝없는 갈증이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중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 사건의 결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논리에 완전히 굴복할 수는 없군요.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적 갈망과 그것을 현실 세계에 그토록 집요하게 구현해내는 실행력은 분리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적하신 음식과 같은 살인 충동이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범행의 씨앗이었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사실 모든 연쇄살인의 기저에는 그런 비정상적인 심리적 결핍이나 중독성이 존재하니까요. 네,
충동이 기저에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죠. 살인으로 발화하게 만든 트리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명백히 치카틸로에 대한 열등감과 일종의 왜곡된 영웅주의였다고 봅니다. 세상에는 내면의 폭력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려 6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수십 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집요하게 범행을 이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단순히 굶주림만으로는 이 거대한 범죄의 궤적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치카틸로를 이기겠다는 명확한 동기와 체스판이라는 가시적인 목표가 없었다면 그의 범행은 훨씬 일찍 충동적인 실수로 끝나버렸거나 아예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을 겁니다. 확실히 수사망을 교란하고 경찰을 바보로 만들었던 피추시킨의 지능적인 측면,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집요함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하수구를 이용해 시신을 모스크바 전역으로 흘려보내 실종 사건으로 위장한 것은 그가 얼마나 무서운 두뇌를 가졌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높은 지능이 제가 말씀드린 병리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살인 충동과 결합했을 때 현실이 범죄 스릴러 초솔보다 얼마나 더 끔찍해질 수 있는지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죠. 충동과 지능의 최악의 결합이란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상한 지능과 체스판 프로젝트조차도 결국은 충동에 봉사하는 도구였다고 봅니다. 살인이라는 1차원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를 경찰의 방해 없이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지능을 총동원해 은폐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그가 체스판에 동전을 하나씩 올려놓으며 느꼈던 쾌감은 어떤 스포츠적인 기록 달성의 성취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타인의 생과 사를 결정짓고 경찰마저 발밑에 두는 신적 존재가 되었다는 환상, 즉 포식자로서 생피를 마시는 본능적 만족감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치밀한 계획인가 아니면 지능으로 포장된 짐승의 굶주림인가, 이 관점의 차이가 단순해 보였던 피추시킨 사건을 훨씬 더 깊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치열하게 논의한 자료와 단서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네, 먼저 정리해 주시죠. 제가 이 사건의 수사 기록과 범행 궤적을 분석하며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알렉산드르 피추시킨은 결코 일시적인 충동이나 중독에 휩쓸려 무너진 단순한 살인귀가 아닙니다. 비차공원의 지리와 하수구를 완벽하게 이해한 지리적 계산 능력, 흔적을 지우는 치밀함, 슬픔에 빠진 피해자를 보드카로 조종하는 심리적 수법, 그리고 무엇보다 체포 후 수사관들을 향해 낸 60명의 업적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분노하던 그 비정상적인 자아도취, 이 모든 단서는 피추시킨이 치카틸로를 넘어서는 기록 달성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인간을 철저히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극도로 냉철하고 오만한 지능적 괴물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남긴 61개의 동전이 올려진 체스판은 그가 세상과 공권력을 상대로 벌였던 오만방자한 게임의 잔혹한 점수표입니다. 반면 범죄 심리학과 프로파일링의 관점에서 저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피추시킨은 그 어떤 치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내면의 깊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숲을 배회한 포식자였습니다. 살인 없는 삶은 음식이 없는 삶과 같다는 그의 서늘한 고백처럼 그에게 타인의 숨통을 끊는 행위는 이성적 게임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운 병리적 중독이었습니다. 안드레이 치카틸로라는 기록이나 체스판의 64칸은 자신의 그 통제 불가능하고 추악한 본능을 감추고 대외적으로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포장하기 위해 선택한 기만적인 구실일 뿐이죠. 마지막 피해자에서 드러난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은 아무리 완벽한 지능과 계산 능력을 가진 자라도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살인의 쾌락 앞에서는 이성이 마비되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심리학적 귀결입니다. 피추시킨이 저지른 참혹한 행위들이 철저히 계산된 오만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병리적 중독의 폭주인지에 대해 우리는 꽤나 날카롭게 각자의 분석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관점 모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순수 악의 실체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는 깊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인간 내면의 어두운 심연은 단 하나의 간단한 동기로 명쾌하게 설명될 수 없을 만큼 귀괴하고 복잡하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서로 다른 시각에서 사건의 다각적인 면을 해부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범죄자의 왜곡된 심리와 행동 패턴을 다각도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과거의 잔혹사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런 괴물들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방식으로 사냥을 시작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열쇠를 쥐게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사건 자료가 보여주는 잔혹하지만 분명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핏줄시킨의 체스판 너머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 담론의 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